이번 수업 시간부터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계 분석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적절한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population, parameter, sample, statistics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population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parameter는 모수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하면, 추출을 하면 이제 표본이 나오고요. 이 표본에서 통계량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량을 통해서 모수를 추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집단은 잘 정의된 연구 목적과 이와 연계된 명확한 연구 대상입니다. 데이터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구하잖아요. 유권자 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거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을 얘기하겠죠. 그때 이 선거권이 있는 모든 시민이 모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수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입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 뮤라고 있고요. 분산, 시그마와 같은 수치들을 모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한 것을 이제 표본이라고 하죠. 그쵸? 자, 표본은 모집단의 개체수가 많아서 전부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추출을 합니다.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을 하는데요. 이때는 그냥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표본에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모집단에서는 모든 시민, 이제 선거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가 모집단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유권자가 표본이 되겠죠. 자,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들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평균은 X바, 분산은 시그마 제곱과 같은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나타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표기가 다르다는 거, 이거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적 표본 추출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법의 종류,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고요.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고, 계통 추출, 층화 추출, 군집 추출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각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동일하게 추출되는 경우입니다. 모집단의 개체 수가 n이고 표본 수가 n일 때 개별 개체가 선택될 확률은 라지 n분의 스몰 n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어떤 박스 안에다가 표본이 있으면 표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체수가 여기 n개가 있으면 n개 중에서 스몰 n개를 무작위로 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다음에 이제 개통 추출 보겠습니다. 자, 개통 추출. 모집단 개체에 1부터 n까지라는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에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고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 1 다음에 3씩 커지게 이렇게 1, 4, 그 다음에는 이제 7이겠죠. 그쵸?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또 1에서 100에서 번호를 부여한 후 10개를 선택하자면 1, 11, 21, 31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개통 추출 또는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개통 추출. 이제 층화 추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층화 추출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게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층을 성별, 나이대, 지역 등 차이가 존재하는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로 나누는 거예요.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남자층, 여자층. 그럼 이 층이 서로 겹치지가 않겠죠. 그쵸? 이 층에서 각각 만약에 샘플링을 내가 20개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이렇게 뽑는 거를 총 20개. 이런 것을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네. 서로 겹치지 않게 몇 개의 집단 또는 층으로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원하는 크기의 표본을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것입니다. 층화 추출. 예, 제가 지금 되게 강조하죠. 그죠? 예,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군집 추출 보겠습니다. 자, 군집 추출 같은 경우는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네. 모집단을 차이가 없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집단 중 몇 개를 선택한 후, 선택된 집단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에 대해서 연구할 때 A 유치원, B 유치원과 같이 여러 유치원 중에서 몇 개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학생들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 한 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군집 추출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특정 표본이 선정된 확률을 알 수 없어 통계학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표본 추출 관련 오차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오차, 표본 추출 오차, 샘플링 에러입니다. 영어로는. 자, 모집단은 대표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한 거에서 이제 그 에러가 있는 거예요.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숫자라서.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죠. 그쵸? 예.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 이제 10개 전체, 원래 모집단이 10개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5개를 뽑는 것보다는 여기서 7개, 8개 뽑는 게 이 전체, 이 모표본의 성격을, 예, 모집단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수조사에서는 0이 됩니다. 그죠? 만약 이거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조사하면 에러율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비표본 추출 오차 보겠습니다. 비표본 추출 오차.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 오차를 제외한 조사 집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네, 이 표본 오차랑 비표본 추출 오차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샘플링 숫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러고요. 이거는 이 숫자에서 나타나는 에러가 아니라 이 표본 오차를 제외한 이 조사, 집계,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차입니다. 그래서 설문, 측정 방식이 잘못되거나 자료 기록 및 처리의 오류, 무응답 및 오응답 오류 등이 있습니다. 자,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커지고요.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표본 오차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 표본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이게 오차가 줄어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비표본 추출 오차 같은 경우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다시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뭐 표본의 숫자에 상관없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겠죠. 네. 자, 다음 표본 편의 보겠습니다. 샘플링 바이어스입니다. 자, 표본 편의 같은 경우는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입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로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 그룹 또는 특성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으로부터 피험자를 모집했을 때 참여자들은 내용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표본이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화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샘플링을 할 때 일정 집단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너무 남자 위주로 표본을 뽑는다. 예, 뽑혔다. 뭐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 보시고요.
자,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뭐 범주형이다, 수치형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더 한번 다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범주형입니다. 카테고리컬, 고유한 값이나 범주수가 제한된 데이터입니다. 문자, 숫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없는 목목형과 순서가 존재하는 서열, 순위형이 있습니다. 자, 수치형 같은 경우는 숫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데이터입니다. 자, 정수로 표현되는 이산형과 실수로 표현되는 연속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형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형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 거. 이렇게 딱 숫자가 이렇게 0, 1, 2 이런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셀 수 있고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눈의 수가 있고요. 자녀수, 사고의 수, 제품의 개수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1.5명 있다. 뭐 이제 평균을 따질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정도 비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 수가 뭐 1.5명이다, 2.3명이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다음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된 경우 범주형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주사위의 눈의 수는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1, 2, 3, 4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남자, 여자, 뭐 남자를 1로 나타내고 여자를 2로 나타냈다. 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는 연속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사고의 수, 뭐 사고의 수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제품의 개수도 판매량도 숫자가 엄청 많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종류가 제한되지 지금 이제 위에 보시면 주사위 눈의 수나 뭐 성별을 나타내는 문자, 그럴 때는 이제 제한이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연속형 보겠습니다. 자, 연속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하는 실수 데이터예요. 자, 이제 수직선에서 보시면 이제 0하고 이제 1 이렇게 수직선에서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점점들은 엄청 많은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값들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네, 뭐, 키, 몸무게, 기온 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명목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목 척도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숫자로 바꾸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범주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제 범주형, 범주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주형의 명목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목척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성별, 혈액형, 출생지, 뭐 경기도, 서울, 전라도, 경상도, 뭐 그런 거겠죠. 부서 등, 그죠? 뭐 총무팀, 뭐 IT팀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 크고 작음이 있진 않아요. 그냥 여자이고 혈액형이 AB, O, AB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서열척도 보겠습니다. 서열척도 또 명목척도인데 이게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명목척도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서열척도는 이제 순위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학점 A, B, C, D, E, F. 네. 지금 보시면 이제 A, B, C, D, E, F 이거 이제 순서가 있죠. A가 좋은 학점이고 F가 나쁜 학점. 그렇죠? 메달도 금은동. 이것도 지금 순서가 있죠. 금이 가장 좋은 거고 동이 가장 나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 2, 3, 4, 5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뭐 만족도에 따라서 이제 여기 뭐 1을 내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해서 하면 1이 가장 좋은 거고 이제 갈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이런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을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범주형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범주형에.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등간척도가 있습니다. 등간척도. 자, 등간척도는 보시면, 자,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며 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에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계 수치, 물가지수. 네, 이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이제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1도 1도 이렇게 뭐 그 사이 이제 뭐 37.5도 이렇게 점 사이도 나타나지만 아무튼 간격이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0이 이제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 0점이 그냥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냥 여기 영하와 영상 사이에 그냥 그 기준을 나타내는 거지 절대 0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무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가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뭐 올해는 물가가 마이너스 1% 올랐다. 물가가 1% 올랐다. 근데 이제 뭐 0%다 하면 물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등간척도, 구간척도 보셨고요. 이거는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 수치형에 들어갑니다. 수치형에 들어가고요. 자, 다음 보시면, 네, 여기 나오네요. 절대 0점 없음을 의미합니다. 절대 0점 없음. 네. 그래서 온도의 0은 상대 0점으로 없음이 아니라 영하의 중간 지점을 나타낸다. 자, 절대 0점이 존재하여, 즉,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고요. 사칙 연산 가능합니다. 몸무게, 나이, 형제예수, 직장까지의 거리,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몸무게 이제 보시면 이제 0kg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0kg부터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의 0은 몸무게가 0kg라는 얘기는 몸무게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쵸? 이건 절대 0점입니다. 정대 10점. 다음 나이 같은 경우도 0살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하나씩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0살이라는 거는 아직 나이가 없다. 그죠?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제 비율척도고요.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계속해서 집중화 경향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중화 경향. 예, 말 그대로 숫자가 그 숫자의 가운데가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집중화 경향의 측정에 사용되는 값들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과 상수 평균이 있고요. 다음에 중앙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균값들은 값들의 무게 중심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랑 작은 동그라미랑 큰 동그라미가 있죠. 그쵸? 근데 평균이라는 숫자는 여기 정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평균은 딱 여기 정 가운데가 아니라 그냥 이 숫자에서 나누기 2한 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20점이 있고 100점이 있어요. 예. 그럼 이 두 수의 평균은 60점이죠. 그쵸? 60점이면 저기 이제 전체 점수에 분포돼서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이제 그 평균값 같은 경우는 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x가 지금 이제 x의 값이 50개 있어요. n이 50이에요. n이 50. 그러면 1부터 여기 n까지 n이 50인 것까지 총 50개죠. 그쵸?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50개로 나눠주는 거고, 이걸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시면, 이제, 이 시그마가 이렇게 쓰고, 여기는 시작하는 수죠. 그쵸? i에다가 시작하는 수고, 이제 내가 더하고자 하는 거의 마지막 개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는 50이니까 n에다가 5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 x가 여기 i를 대입하면 여기 1부터 50까지의 수가 바뀌어가면서 싹 더해주죠. 그쵸? 더해준 것을 n분의 1로
나누는 것인데, 그럼 여기 n분의 1은 여기는 50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네. 이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로 표현하면, 자,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쵸? 배우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칭일 때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평균은 대칭일 때는 중앙값과 같은 위치지만 한쪽 꼬리가 긴 경우는 평균의 위치가 꼬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칭이라는 거는 숫자의 분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배우실 테지만 정규분포라 해서 항상 종 모양이에요. 정규분포는. 그래서 이제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종 모양의 숫자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대칭일 때는 여기 중간의 값이 중앙값이 되고 평균값이 됩니다. 네. 그런데 숫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걸 한쪽 꼬리가 길다고 표현하는데 이쪽으로 숫자가 왼쪽으로 몰려 있으면 여기 오른쪽 꼬리가 길게 되고요. 숫자가 이게 왼쪽으로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몰려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됩니다. 이때 평균값은 여기가 되는데요. 평균값은 평균의 위치가 꼬리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다음 이제 중앙값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자료의 크기를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앙값을 나타내게 되면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죠? 가운데가. 그리고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중앙값은. 그래서 중앙값이 좀 많이 쓰여요. 이런 의미에서 인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채빈값 보겠습니다. 채빈값은 어떤 값이 가장 많이 관찰되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주로 범주형 변수에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채빈값은 한 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보시면, 이제 숫자로 보시면, 자,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를 다 더해서 나누기 5한 거, 그리고 3이 평균이 되고요. 자, 여기 1, 2, 3, 4, 5의 중앙값은 가운데, 예,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6개, 짝수개가, 홀수개가 있을 때는, 자, 홀수개가 있을 때는 그냥 이게 5개잖아요. 그럼 이걸 만약 n개라고 하면, n에다가 n 플러스 1 나누기 2 해주시는 거, 이게 중앙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6개가 남으면 짝수개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2분의 n, 2분의 n을 한 거가 얘죠. 그쵸? 지금 6개니까 3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랑 3하고 4를 둘 다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앙값이 이렇게 짝수개일 때는. 다음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1이 4개, 2가 3개, 2가 4개인가요? 예, 2가 4개고 3이 2개죠. 그쵸? 그럼 이럴 때는 1과 2가 채빈값이 됩니다. 1과 2가 채빈값이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숫자가 만약에 1, 2, 3, 4, 5, 6, 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0은 지금 다른 숫자들과 많이 떨어져 있죠. 그쵸? 이런 숫자를 이제 이상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를 다른 숫자들과, 자, 이때 중앙값은 4가 되죠. 그쵸? 이거를 그냥 나열한 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쵸? 숫자가 7개니까 7개가 7 플러스 1 해서 2 해주면 4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가 중앙값이 됩니다. 네 번째가 중앙값이 되고요. 자, 평균 같은 경우는 7.3. 그죠? 예. 7.3이 평균입니다. 7.3은 이제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하나, 둘, 셋, 넷, 다 7을 한 거죠. 그쵸? 그 평균이 이상값인 30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앙값 같은 경우는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평균은 중앙값에 비해 이상값이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평균은 이상값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 퍼진 정도 측정.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값들입니다. 데이터 퍼진 정도 측정. 자,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이제 이걸 측정하는 값에는 3포도가 있고요.
자, 범위가 있고요. 사분위수 범위 앞에서 좀 살펴봤었죠. 예, 다음에 편차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포도 같은 경우는요. 자료의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료의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생들 시험 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시험 본거를 나타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점수가 분포에 돼 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다음에 삼포도가 크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산포도가 작으면 별량들이 평균 주위에 밀집해 있어요. 변동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멀리 찍히면 산포도가 큰 거고요. 점이 밀집해서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집해서 있다 그러면 이때는 변동성이 작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로는 범위, 사분우수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절대 편차, 변동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13579인 경우에는 9에서 1. 9가 최대값이죠. 그죠? 1이 최소값이니까 9에서 1을 뺀 거. 8이 범위가 됩니다. 자, 4분위수 범위 보겠습니다. 4분위수. 자, 4분위수 범위 같은 경우는 IQR은 Q3 빼기 Q1이라고 했었죠. 그쵸? 자, Q3가 75% 지점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Q1이 25%. 그러면 여기 IQR에 들어가는 게 50% 사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50% 데이터가 위치하는 범위를 의미하고 이상치 검출에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네. 자, 다음 편차 보겠습니다. 자, 편차 같은 경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입니다. 자,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리고 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입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표본 분산. 자, 데이터 퍼진 정도 측정,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값들입니다. 자, 이제 표본 분산 보겠습니다.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S제곱인데요. 베리언스. 자, 보시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합을.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수치예요. 평균이 같아도 분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같은데도 이 퍼져 있는 정도는 이렇게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좀 밀집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 분산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으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각각의 별량들이에요. 이 i가 의미하는 게 각각의 별량들에서 평균을 x바가 평균이죠. 그렇죠? x바를 빼서 제곱한 값을 n-1로 나눈 것. 이것이 표본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자, 평균으로부터 각 데이터의 관찰까지의 평균 거리입니다. 각 데이터의 관찰까지의 평균 거리.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X제곱이잖아요. 네. 이게 분산이잖아요. 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분산에 루트를 씌운 거. 이게 표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13579가 있어요. 그럼 13579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 이제 표본 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숫자들을 다 더해서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평균이 5죠. 그죠? 그럼 5니까 5에서 이 숫자들을, 이걸 별량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별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5 빼기 1의 제곱, 얘는 5 빼기 3의 제곱이죠. 다음 얘는 5 빼기 5의 제곱, 얘는 5 빼기 7의 제곱, 얘는 5 빼기 9의 제곱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각각 숫자들을 자, 제곱한 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표본 분산이 되고요. 네, 이것이 표본 분산이고요. 다음에 분산을 다시 지금 이제 여기 데이터의 개수가 5개였잖아요. 5개에서 1을 빼준 걸로 1을 빼준 4로 나눠주는 것. 네, 다시 이 40을 다시 4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표본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분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가 표본 분산에서는 여기서 왜 n-1로 나누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숫자를 하나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n-1로 이제 표본 분산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냥 모분산 같은 경우는 40을 5로 나눕니다. 그 40을 5로 나눠서 이거는 8이 됩니다. 네.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표본 분산이 10이 나왔잖아요. 예. 표본 분산이 12.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는 루트 10이 되고, 모 표준 편차는 루트 8이 됩니다. 모 표준 편차는 루트 8. 다음에 평균 절대 편차 보겠습니다. 평균 절대 편차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그 숫자 있죠? 숫자 여기 평균을 그냥 여기서 뺀 거예요. 5 빼기 1, 5 빼기 4, 5 빼기 5, 5 빼기 7, 5 빼기 9. 예. 그래서 각각의 절대값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5 한 거. 네. 그게 표준 편차가, 네. 평균 절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평균 절대 편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균 절대 편차 나오네요. 자, 평균 절대 편차는 자료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편차,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숫자에서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더합니다. 시그마로. 다 더한 이후에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주는 거. 전체 개수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식이 동일합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 보면 빨간색 분포가 있고, 예, 지금 이제 파란색 분포가 있어요. 예, 근데 둘 다 보시면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이 100이지만 분포가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 밀집돼 있죠. 근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멀리 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퍼져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분산이 적게 나오고 밀집해 있으니까, 자, 파란색이 분산이 크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 빨간색 분포는 100의 평균값인데 100의 분산값이고요. 자, 파란색 분포 같은 경우는 100의 평균값과 2500의 분산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SD는 표준편차죠. 표준편차는 각각의 분산에 따라 루트를 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고, 자, 얘는 루트 2500이니까, 루트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면 루트 100이죠. 그쵸? 루트 100이면 100은 10의 제곱이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자, 1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루트 2500이죠. 루트 2500. 자, 루트 2500은 루트 50의 제곱이죠.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사라져서 이제 50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집단 내에, 평균이 동일하면 분산이 크면 값이 더 넓게 분포하고 분산이 작으면 값이 좁은 범위에 분포합니다. 집단 내 분산이 작아질수록 평균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자, 집단 내 분산이 클수록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가 무의미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여기 이 세 개의 집단이 있죠. 이 집단 내의 분산은 작아요. 그쵸? 집단 내의 분산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의 차이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죠. 그쵸?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막 각 집단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분산이 커서 막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지금 알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집단 내 분산이 큰 경우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세 개의 그룹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오른쪽은 구분이 불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 표준 편차에 의해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자, 특정 도시의 1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자녀 수를 조사했습니다. 자, 이게 자녀의 수예요. 그럼 전체 샘플은 10개가 되는 겁니다. 10개 샘플의 개수는. 자, 근데 이제 샘플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합은 다 더해서 이 개수들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주는 게 되겠죠. 그쵸? 저 숫자들을 다 더해서. 자, 그래서 다 더하면 15가 되고 15 나누기 10을 해서 평균이 1.5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균이 1.5죠. 그러면 각각의 수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평균을 빼줘서 제곱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n-1, 표본 평균이니까 n-1이 됩니다. 네.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분산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각을 다 제곱해서 10 빼기 1로 나눠주시면 14.5 나누기 9가 돼서 1.61이 됩니다. 1.61.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표준 편차는 1.61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것이죠. 그쵸? 자, 1.61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제곱근표 같은 거 찾아서 보셔야겠죠. 그쵸? 1.61.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불명확한 숫자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루트로 딱 계산이 가능한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루트의 1.61은 1.27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특정 도시의 각 가구는 평균 1.5명의 자녀를 가지고 각 가구는 약 1.27명의 자녀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쵸? 표본 표준 편차니까 1.27, 그쵸? 1.27 내에서 뿔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여기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들은 평균 가까이에 모여 있어.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표준 편차와 평균과 분산을 아시면 미지수인 별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동개수 보겠습니다. 변동개수. 자, 변동개수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다른 두 그룹 또는 단위는 같지만 평균 차이가 클 때의 3표 비교에서 사용합니다. 자, 변동개수입니다. CV. 자, 관측되는 자료가 모두 양수일 때 사용하고요. 자, CV 같은 경우는 X바분의 X입니다. 자, 표본 표준 편차를 X바로 나눕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자, 보시면, 자, A 학생이 평균 3시간 공부하고 표준 편차는 0.4였습니다. 자, B 학생은 6시간 공부하고 표준 편차가 0.7이었다면 어떤 학생이 꾸준하게 공부했을까? 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CV를 구하셔야 돼요. 그쵸? CV는, 자, 이제 A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 3시간이죠. 그쵸? 표준 편차는 0.4니까, 자, CV 식이 X바분의 S라고 말씀드렸죠. X바분의 X. 그래서 0.4를, 표준 편차 0.4를 3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CV가. 다음에, 지금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0.7이잖아요. 0.7을 6으로 나눠주면 0.117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변동 개수가 작은 B가 더 꾸준히 공부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 개수가 작은 게 이제 꾸준한 거죠. 변동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고 나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네. 자,
있네요. 여기 설명이 있네요. 이때 B 학생의 표준 편차가 0.8이라면 A, B 두 학생의 변동 개수가 같아진대요. 그죠? 자, 이때 만약에 B 학생, 자, 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입니다. 동일한 분산 상태에서 비교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자, 첨도 같은 경우는 자, 각각의 별량에서 x바 평균을 빼준 것을 분산으로 나눠주시고요. 그거를 사승으로 합니다. 사승을 그 숫자가 많이 커지겠죠. 그렇죠? 숫자가 많이 커지는데 이게 사승을 n-1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숫자는 더 커지는 거예요. 사승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숫자가 위로 퍼지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랑 맞춰주기 위해서 3을 빼줍니다. 정규 분포랑 맞춰주기 위해서.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일단 여기 설명 보시면 첨도를 구하는 식에서 마이너스 3을 하고 있는 경우 정규 분포의 첨도는 0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을 안 하는 식은 3이 정규 분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랑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제로 쿠토이스라고 있죠. 자, 근데 자, 첨도가 양수예요. 첨도가 양수면 고첨이에요. 고첨이라고 하고, 네. 자, 분포가 이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에 더 많이 있어요. 중앙 부분의 숫자들이 더 많이 밀집해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첨도가 음수이면 저첨입니다. 그래서 분포가 정규 분포보다 중앙 부분 쪽에 자, 덜 집중되어 있어요. 그 숫자가 퍼져 있죠. 예, 저첨일 때는. 자, 그래서 첨도가 매우 높은 양수인 경우 이상치가 많습니다. 첨도가 매우 높은 양수인 경우에는 이상치가 많고요. 첨도 절대값 7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을 합니다. 이 지금 이제 첨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외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도 같은 경우는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입니다. 외도값이 0일 때 평균과 중앙값이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비대칭도라는 건 정규 분포 모양이 앞에서도 이제 종 모양이라고 말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한 건데, 자, 대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의 비대칭도예요.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게 외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도값이 0이라는 거는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외도, 예, 스쿠니스입니다. 스쿠니스. 자, 외도가 0일 때는 평균과 중앙값도 같고 이렇게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양의 외도입니다. 양의 외도, 포지티브 스쿠니스. 자, 이럴 때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오른쪽으로 위치했어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모양.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면.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지금 보시면, 평균은 가운데 있거든요. 평균. 평균이 여기가 이제 꼬리 쪽에 있죠. 그쵸? 네. 자, 음해외도 보겠습니다. 음해외도 같은 경우는 평균이 중앙값보다 왼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음해외도는 왼쪽으로 꼬리가 길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이 이쪽에 있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외도는 절대값 3 미만이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정도의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히스토그램 있죠. 히스토그램은 연속된 숫자를 이제 바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연속된 그래프를 바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의 모양이고요. 정규 분포. 지금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죠. 이제 양의 외도 모양이고요. 자, 얘는 이상값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상값이 존재하고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쌍봉이 나오죠. 그쵸? 예, 쌍봉이, 네. 아무튼, 네. 두 가지 분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분포가 혼합되어 있고요. 자, 얘는 이제 특정 값보다 작은 값을 이제 제거해버린 거예요. 네. 다음에 한계값을, 벗어난 값을 한계값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한계값을, 벗어난 값을 이제 마지노선의 값으로 대체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제서야 나오네요. 지금 외도의 식은 각각의 값을 해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3제곱한 것입니다. 네, 3제곱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n-1로 나눴고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외도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